방 안은 적막했어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는데 다음날이 걱정돼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물은 지난주부터 하나하나 고민하며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지역 특산물 세트와 홍삼액, 예비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고른 고급스러운 스카프까지 차곡차곡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죠. 옷걸이에 걸린 정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탁소에서 받자마자 비닐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조심히 걸어둔 상태였거든요. 어제 새 구두도 닦아뒀는데 그 광택이 아직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혼잣말을 하며 옷자락을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성우씨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긴장을 풀려고 애써 웃었어요. 영선아, 나 부모님 댁이야. 잘 도착했네요. 저녁은 먹었고? 너는? 나도 먹었어요. 내일 얼굴 보일까 걱정돼서 일찍 자려고. 그렇게나 긴장돼? 긴장되죠. 처음 뵙는 건데. 걱정하지 말고 내일 조심히 와. 내가 데리고 같이 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하루 부모님 일찍 만나서 영선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괜찮아. 기차 타고 가면 되지. 고생 많았어요. 그래, 그럼 내일 기차 탈 때 연락해. 내가 시간 맞춰서 역 앞에 마중 나가 있을게.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그래, 영선아. 잘 자고 내일 보자. 그래요. 영선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도 만나보면 금방 알아보실 거야. 성우 씨는 자신이 곁에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며 힘이 되는 말을 덧붙였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가 건네준 따뜻한 말이 마음 한구석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듯 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잠깐 손에 남은 온기를 느꼈어요. 착하고 예쁘다며 안심시키려던 그의 말에 살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예비시댁이 부유하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날이 이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라면 성우 씨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들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벌써 시간이 꽤 흘러있더라고요. 서둘러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선물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야지 속으로 다짐하며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대합실은 인파로 북적였어요. 울산행 KTX 8시 40분 출발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분주히 기차를 타러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예매해둔 티켓을 확인하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자. 마음을 다잡으며 기차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새 기차가 출발했고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제 마음은 긴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한 순간 낯선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보던 익숙한 풍경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울산이 처음이었거든요.
양손에 준비해온 선물 봉투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다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영선아, 잘 도착했구나. 광장으로 나와. 나도 방금 주차했어. 그리로 갈게. 저는 예비 신랑이 말한 광장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 광장은 생각보다 넓었고 곳곳에 여행객들이 서성이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영선아, 오느라 고생했네.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야죠. 이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무겁지? 이리 줘. 예비 신랑은 제 손에서 선물들을 받아들었고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차 안에 올라타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신랑의 본가는 역 주변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번잡한 도시를 벗어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경과 달리 예비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린 끝에 차가 속도를 늦췄고 예비 신랑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선아, 다 왔어. 저기 보여? 우리 집이야.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예비 시댁은 크고 웅장한 한옥식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반듯해 보이는 담장과 그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커다란 대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문 밖에 서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손바닥을 펼치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했네. 하지만 여기까지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안 되겠어. 돌아가게. 그 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나요? 누가 누구의 아버님이라는 거야? 경솔한 말은 삼가도록 하게. 예비 시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예비 신랑도 깜짝 놀라서 나섰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영선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 녀석, 점잖하지 못하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냐?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격이 안 맞는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 가난한 집안 출신은 절대 안 돼. 두 번 말 안 할 테니 이만 돌아가라. 예비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문 안으로 사라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예비 신랑은 어쩔 줄 몰라하며 자기 아버지를 따라 달려갔고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인사도 채 드리기 전에 대화도 나눠보기 전에 보자마자 이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가 있는지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과 서러운 마음에 발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담장 너머의 화려한 조경과 집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제 발걸음은 빨라졌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큰 길을 찾아 나오니 다행스럽게도 택시가 있더라고요. 보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힘없이 뒷자리에 몸을 실었는데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울산역으로 가주세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손등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울음을 삼키려 애를 썼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희미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면서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조심스럽게 살피던 택시기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이거 좀 쓰세요. 감사합니다. 티슈로 눈가를 꾹꾹 누르면서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택시기사님이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아니지, 대낮부터 젊은 처자가 무슨 일로 그렇게 울고 있대요? 아니에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에이, 별일이 아니긴. 딱 봐도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만. 뭐 소박이라도 맞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소박이 어디 있다고. 그렇죠? 그냥 아가씨가 그리 우는 게 마음이 쓰여서 웃어보라고 농담한 건데 좀 미안합니다. 소박은 아닌데 그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에? 소박 비슷한 거라고요? 네.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가려고요. 제 말에 택시기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답니까? 문전박대라니. 도대체 어떤 집에서 그래요? 아가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요. 제가 아까 택시 탄 곳에서 멀지 않은 집이에요. 그 골목 안에 큰 한옥주택이요. 제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순간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설마 그 집을 아나 싶어 저도 흠칫했죠. 그 댁 어른을 아시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다가 아는 건 아닌데. 이 지역에서 유명한 유지 아닙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집이죠. 아주 대대로 여기 도박이에 유지 집안인데.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예의 없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 지역 활동도 많이 하고 평판도 좋은 걸로 아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화를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서 택시를 탔는데 저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서 이런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죄송해요, 기사님. 택시기사는 한숨을 쉬며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대단한 집 유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자식은 부모한테 최고로 다 소중한 것인데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정말 못 쓸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힘내요. 괜히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택시기사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 어느덧 울산역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정말 위로가 됐어요. 아무쪼록 잘 풀리길 바랍니다. 아가씨 같은 분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안타깝네요. 인상도 선하니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서울까지 조심히 가세요. 울산역에 들어선 저는 곧바로 티켓 창구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출발하는 서울행 열차 티켓을 끊었고 출발까지 15분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고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도대체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겪은 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잠시 후 기차는 서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가방 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정신이 퍼뜩 들었죠. 당연히 예비 신랑의 전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를 건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 성우 씨 어머니였습니다. 아가씨, 나 성우 엄마예요. 정말 미안한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당장 돌아와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냉정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 이미 서울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왜 다시 오라고 하시는 건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댁 아드님하고 나누세요. 저도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꼭 다시 만나야 해요. 제발 와줘요. 정말 다시 와야 해요. 어디까지 갔어요? 서울 가는 기차가 중간에 어디서 멈추더라? 기차는 언제 탔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갈 때? 다음 정차역에서 내려서 돌아와요, 얼른. 그 간절한 부탁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그토록 모욕감을 주었는데 도대체 확 달라진 태도로 왜 저를 다시 보자는 걸까요? 그 속을 전혀 알 수 없으니 망설이고만 있던 그때 기차에서 동대구역 정차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동대구? 다음 역이 동대구역이에요? 얼른 내려요. 내려서 곧장 하행열차. 아니지. 그냥 택시를 타요. 그게 빠르겠다. 알겠죠?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동대구역에서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기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울산까지 택시비가 꽤 비쌌지만 낮 시간이라 금방 도착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도착한 예비 시댁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 수모를 겪고 다시 오다니 내가 참 속도 없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연 순간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장면이었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이 180도 방향을 틀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걸까요? 180도 바뀌기 전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맨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격이 안 맞는 집이라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었죠. 가난한 집 딸이라서 안 된다고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노력을 안 하고 게으른 것은 잘못이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평생 가난에서 벗어나려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떼어놓을 수가 없는 질긴 인연처럼 가난은 우리 가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당시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큰 기계를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동네 아주머니와 무언가를 상의하고 계셨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선아,
오늘 아빠가 다리를 다치셨어.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서 수술 중이래. 아빠 많이 다쳤어? 수술 잘 되기를 바라야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엄마는 저를 동네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다리에 커다란 깁스를 하고 목발에 의지한 채 문지방을 넘으시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영손이 많이 놀랐지? 아빠 괜찮아. 걱정 마라. 아빠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금방 나을 거라는 아빠의 말과는 달리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고 상처 부위는 종종 덧나곤 했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소독약을 늘어놓고 매일같이 바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아빠의 곁으로 갔어요. 아빠가 붕대를 풀고 앉아 계시면 옆에 앉아 물수건을 준비하거나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빠, 이제 소독할 시간이에요. 아프면 말해요. 알겠죠? 내가 안 아프게 호해줄게.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나간 엄마 대신 아빠를 돌봐드리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빠는 웃으면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우리 김 간호사가 치료해주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데요? 진짜? 그래도 따가울 텐데. 아빠, 조금만 참아요. 알겠죠? 그래. 하지만 상처 부위를 닦을 때마다 아빠는 살짝 찡그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선아, 소독약 조금 더 가져올래? 여기 상처가 덧난 것 같아. 네, 엄마. 금방 가져올게요. 늦은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엄마는 급하게 밥을 차린 뒤 아빠의 상처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종종 저를 옆에 앉히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선아, 너는 아빠처럼 다치면 안 돼. 항상 조심하고. 아빠가 이렇게 다쳐서 우리 영선이랑 엄마한테 참 미안하다. 우리 영선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줘야 하는데. 아니야, 아빠. 나는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다 나아도 예전처럼 안 될지도 몰라.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제 막 빠르게 달리는 건 못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것 같아. 앞으로 계속? 그래,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응.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 다친 건 너무 슬프지만 더 크게 안 다쳐서 진짜 다행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셨고 저는 아빠의 곁에서 자잘한 일이라도 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상처가 낫길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후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셨어요.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서 피곤함도 잘 안 느끼던 아빠였는데 예전과 같은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 공장에 다시 못 가게 돼서 슬퍼요? 영선아, 괜찮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뭘 못하겠니? 공장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거다.
어떻게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 있겠어? 내 평생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 다리 때문에 그동안 내가 대접받으면서 호강을 한 것 같아. 이제 충분히 쉬었다. 얼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결단력 있는 말투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가 걱정되지만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로 아버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시장을 돌며 일자리를 알아봤거든요. 그러던 중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옷에 단추를 달거나 밑단을 박음질하는 가내 수공업 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일감이 들어오자 아버지는 단단하고 보들보들하게 손질된 나무 받침대를 작업대로 만들고 한쪽에는 실과 바늘, 단추를 정리해 두셨습니다. 영선아, 이거 봐라. 이렇게 실을 끼워서 단추를 다는 거야. 단추구멍이 작아서 눈이 좀 침침하지만 그래도 금방 손에 익는 것 같다. 아빠, 저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바늘에 손가락 찔리면 어쩌려고. 아빠가 할게. 우리 영선이는 그만 방에 가서 숙제해라. 저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빠의 손은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고로 재봉틀도 마련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시작한 이후 밑단을 박는 박음질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요. 영선아,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면 냉장고에 나물 반찬 있으니까 챙겨 먹어라. 알겠지? 네, 엄마.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고도 씩 웃으시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절대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저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선생님들께 착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상고로 진학을 했고 그때부터 여러 자격증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라는 곳을 경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형편이 어려웠고 하루빨리 직장을 구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학교 수업에서 컴퓨터와 회계 기초를 배웠고 방과 후에도 컴퓨터 자격증과 회계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에 경리직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게 된 초반에는 친척 어른 집에서 지내며 회사 생활에 적응을 했거든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동료들과 서서히 친해지면서 회사도 조금씩 편안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한 지 5년 차. 저는 자취방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종일 새로운 사람이 이직을 한다는 이야기로 하루 종일 회사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기술부서에 새로 오는 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온 거라던데. 근데 연봉이 어마어마하대. 그 젊은 나이에 벌써 팀장급이라니.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저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흘려들으며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조금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여자들이 저렇게 난리인가 해서요. 무슨 회사에 연예인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종일 난리더라고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은 그 새로운 사람이랑 같은 부서가 아닌 걸 엄청 아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 근무하는 사무실 층도 달랐거든요. 쉽게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냥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 직원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졌어요. 그쯤 되니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소문만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았지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드디어 말로만 듣던 그 능력자를 보게 되었는데 단정한 셔츠를 입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그 남자는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되게 친근하고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우연히 그 남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격리팀에 계시는 김영선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 팀장회의에서 영선 씨가 제출하신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꼼꼼하고 정확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성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칭찬에 순간 당황했지만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은 가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커피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영선 씨,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요. 성우 씨는 주말에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자주 가는 곳이라도. 저도 뭐 특별하게 가는 곳은 없는데 왠지 영선 씨랑 함께라면 어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의 솔직한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거든요. 정말 잘 익은 토마토처럼 보일 만큼 당황스러웠지만 저를 향한 그 사람의 관심과 마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성우 씨는 저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 역시도 그가 가진 진중하고 따뜻한 성품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성우 씨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1년 넘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였거든요. 회사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관계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서로의 가족,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알게 된 그 사실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성우 씨 본가가 울산이라고 했었지? 명절 때마다 꼭 다녀오잖아.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은가 보다. 엄청 친밀하고 가깝다기보다는 그냥 명절 같은 때 집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집이 전통이나 가풍 같은 걸로는 좀 빡빡한 집이거든. 전통이나 가풍?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은 울산에 있는데 나도 거기서 태어나서 서울에 오기까지 쭉 오래 살았어. 근데 우리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한 지역에서 가업을 이어온 집이야.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리고 사실 내가 장손이야.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자친구가 말하는 울산 본가는 그저 단순한 고향집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유지로 자리 잡았다는 말은 저에게는 너무나 먼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성우 씨 집안은 꽤 여유가 있다는 말이네?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해. 그런데 그런 건 너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우리는 그냥 우리잖아. 남자친구의 말은 분명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집안의 경제적 격차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우 씨와의 관계를 이어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우 씨를 생각하면 이제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닌데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우 씨, 나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무슨 일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성우 씨 집안 이야기를 알고 나서부터 고민이 됐어. 나는 우리 집안 사정도 그렇고 뭔가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더 상처받기 전에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용선아,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가족은 가족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이라고.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남자친구의 말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저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했기 때문에 한동안 조심스럽게 연애를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을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영선아, 우리 그만하자.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돼. 성우 씨가 무슨 짐이라는 거야. 성우 씨의 눈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밀어내려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성우 씨, 우리 제대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상처 줘서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기적인 건 알지만 나도 사실 너를 놓을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결국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확인했고 이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저 역시도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마음을 확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인 나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시댁 문 앞에서 쫓겨나 KTX를 타고 서울집에 가던 중 예비 시무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당장 돌아와요. 울면서 전화한 시무의 목소리에 발길을 돌려 예비 시댁에 다시 찾아간 순간 경악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예비 시댁에 도착한 순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문 앞에서 마주한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대문 밖에서 저를 매몰차게 돌려보내던 그분들이 대문 앞에 나란히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하네. 내가 너무 경솔했네.
내가 성우한테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쓰러질 뻔했는데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내가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니기를 바래요. 저는 그분들의 뜻밖의 행동에 굳어버린 채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두 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은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어색하게 서 있는 저를 본 예비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선양, 정말 미안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요. 그러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대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한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비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영선양, 우리가 이렇게 사과할게요. 처음부터 우리 성우 이야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이제야 이야기를 했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아가씨, 우리 집안 체면만 생각하다가 중요한 걸 놓쳤네. 아가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네. 성우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영선양이 모든 걸 알고도 성우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도 이제 알았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 씨가 자신의 상태를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낸 뒤 예비 시부모님께서 제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우 씨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성우 씨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알아요. 저자의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정말 고맙네. 고마워. 앞으로 우리 성우 잘 부탁하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저를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성우 씨가 부모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예비 신랑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2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이었죠.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확장되면서 기능을 잃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진단을 받은 뒤 약물 치료와 철저한 관리로 일상을 유지했지만 완치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심장이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저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한 거였죠. 처음에는 병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비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애원을 했었어요. 그때 성우 씨는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밝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울먹이며 진실을 고백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영선아, 나 사실 내게 숨긴 게 있어. 나 심장이 안 좋아.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성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안 좋다니.
확장성 심근병증이래. 심장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대. 난 영선이 네가 이런 내 곁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그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충격,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까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안에 자리 잡은 것은 그 사람을 놓을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성우 씨,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해요? 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그런 이유로 당신 떠날 사람 아니에요. 영선아, 내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데. 네가 이런 삶에 묶이는 게 싫어서 그랬어.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성우 씨,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당신이 아프고 힘들면 오히려 내가 곁에 있어야죠. 아픈 당신 곁을 떠날 수 없다고요. 나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이후 저는 그와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당시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가 앓고 있는 병이란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성우 씨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떠올리니 도저히 그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우 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는 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의 고집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며 이 모든 걸 묵묵히 함께 짊어지려 했던 거였어요. 성우 씨, 괜찮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같이 이겨내면 되잖아요. 고마워, 영선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네가 이렇게 강한 사람일 줄 몰랐어.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 때는 꼭 같이 이야기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이 어떨지 몰랐지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다짐했던 거였어요.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날 남편은 먼저 본가에 내려갔었죠. 남편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의 집안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셨고 남편은 저에게 들어 아는 대로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제가 오기 전까지 홀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은 저처럼 가난한 집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거였죠.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문전박대를 당한 저는 그대로 기차역으로 간 거였고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모님께 털어놓은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무리했어요. 그런데 영선 양이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오늘에서야 성우가 모든 걸 말했잖아요. 정말 미안하네. 우리 성우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알겠지. 부모인 나도 우리 아들의 병을 전혀 몰랐으니 말일세. 성우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군. 아가씨가 그 상태를 다 알고도 우리 아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아가씨를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없었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성우랑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곁을 지키겠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아가씨 같은 며느리를 내가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한 게 한심하고 창피해요. 성우가 마음 착하고 강한 사람이고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던 걸 용서해줘요. 우리가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도와줄게요. 그렇다네. 우리가 부족했네. 이 결혼 나와 성우 엄마 모두 진심으로 허락하겠어. 그리고 성우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보탤 거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한껏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 밖이었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저와 성우 씨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눈물이 고였어요.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린 뒤 남편과 저는 시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심장 전문 병원은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희망을 주는 곳이었어요. 하얀 병원벽에 걸린 명망 높은 의사들의 사진과 성우 씨를 담당하게 된 의사 교수님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식 수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할 겁니다. 여러분은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해주세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 교수님과의 상담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치료 진행 계획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점차 병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여보, 괜찮아? 여기서 매일 이렇게 지내느라 힘들지 않아? 미안해. 이렇게 멀리 미국까지 왔는데 매일 있는 곳이 병원이라니. 당신이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미국이라지만 심장수술은 쉽지가 않았어요. 기증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많았지만 기증받은 심장이 이식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했으니까요.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며 이식수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남편은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앉아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 잘 될 거예요. 교수님도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여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한테 그런 상상조차 하게 하지 마요. 당신은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수술 당일 병원 대기실은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이 넘게 이어진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문을 열고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미스터리는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회복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병원을 중심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는 남편이 재활운동을 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며 점점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남편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식받은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의사들도 더 이상 큰 위험은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여보, 영선아, 정말 고맙다. 당신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남편과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며느리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아유, 저 성우도 건강해졌으니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고맙네. 고마워. 서울로 돌아온 후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마련해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 집은 우리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어요. 시댁에서 이렇게 집까지 마련해 주신 걸 생각하면 그날의 대문 앞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파트 마음에 들어? 생각보다 크네. 미국에서 워낙 작은 집에서 살아서 그런가? 여보,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고도 넘쳐.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걸까? 아버님, 어머님께 너무 받기만 해서. 부모님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느끼시는 것 같아. 나중에 더 잘해야지. 걱정 마. 남편의 말처럼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 음식을 챙겨 보내주시거나 직접 와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1년이 지나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소식을 듣고 그주 주말에 올라오신 시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집에 이런 기쁜 일이 생기다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어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 너희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참 뿌듯하구나.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임신 기간 동안 시댁은 물론 친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초음파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남편은 꼭 함께했고 매번 새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영선아, 우리 아들 너무 잘생긴 것 같다. 눈이랑 코만 간신히 알아볼 정도인데 벌써부터 잘생긴 것 같아? 당신도 참. 그래도 우리 여보 닮아서 착하고 듬직했으면 좋겠어. 출산 예정일이 잡히자 시어머니는 직접 산후조리원도 알아봐 주셨고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난 날 남편은 아이를 안고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답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건강했고 시댁과 친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백화점에 가셔서 아이 옷과 선물을 사오셨고 집으로 찾아와 한참이나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귀한 아기가 태어나다니. 며느리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줄은 모르고. 어머니, 이제 그 얘긴 그만하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며느리에게 네가 우리 성우랑 아이를 잘 지켜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남편과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과 희생은 결국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 부족한 점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고민을 안고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결국엔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남편이 앓고 있는 병을 알고 결혼을 결심한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저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를 문전박대하던 분들이었지만 결국엔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고 저를 딸처럼 품어주셨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겪었던 아픔도 노력했던 순간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과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은 그 진심을 알아보고 언젠가는 그에 걸맞은 행복으로 보답해준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과 희생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